안녕하세요. 의약품과 약국을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DRX 이정훈 과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린이 해열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딱 키포인트를 잡아서 좀 알려드릴까 싶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해열제로 들어가기 이전에 열이란 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열이 나면 무작정 되게 당황하고 빨리 이걸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기 엄마 아빠분들이 많은데, 열 자체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면역 반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열이 좀 남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그래도 밥도 좀 잘 먹고 찡찡대지 않고 그러면 좀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열을 꼭 내려야 되는 그런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또 아기들 연령대마다 정상 체온 범위가 좀 달라요. 태어나서 이제 한 돌 때까지, 1살 때까지가 보통 정상 체온이 37.5도 정도로 보고 있고요. 5살 때까지가 한 37도, 9살 때까지가 한 36.7도, 8도 이 정도 보고 있고, 보통 10살이 넘어가서부터 36.5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체온으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하셔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38도에서 38.5도 이상 넘어가면 이제 열이 난다고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 해열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열제를 쓴다는 것과 안 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어린이들이 이제 열이 나서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덜어주는 게 해열제를 쓰는 거고요. 안전함을 좀 더 지키는 것이 해열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사실 의료진이 하는 역할인데, 여러분도 그 입장을 좀 이해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린이 해열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걸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좀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게, 좀 어렵겠지만 약 이름 딱 3개만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 이름이고, 두 번째는 이부프로펜, 세 번째는 덱시부프로펜. 요 3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애기 엄마 아빠 분들이 병원에서 약을 타든 약국에서 그냥 바로 약을 사든 굉장히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알려드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저희가 이미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린이 타이레놀 현타객이라는 거는 아마 약국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의 약인데, 밑에 보시면 적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요 밑에 조그만한 이름은 보지 않지만 얘 고유의 이름은 아세트아미노펜이거든요. 이렇게 물약 형태로 만든 게 있고, 여러분 콜데원도 아실 거예요. 이것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보라 색깔 약도 똑같이 여기 보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타이레놀에 이제 씹어먹는 형태의 약도 있고요. 그리고 챔프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빨간색. 이것도 타이레놀하고 똑같은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입니다. 다양한 약들이 있지만 사실은 같은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별명이 백곰이었어요. 그리고 좀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렸고, 저는 이제 천주교라서 세례명이 발렌티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 나가면 저는 앨런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럼 저는 3가지 저를 지칭하는 말이 있잖아요. 백곰, 발렌티노, 앨런. 이렇게 불릴 때 제가 달라지나요?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3정훈, 4정훈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고유의 저라는 사람이 있고 3가지의 이름으로 불릴 뿐이에요.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은 존재를 하는 거고, 고유의 물질이, 그걸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만들 때 다양한 이름과 제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은 그래도 좀 더 뭐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약의 효과가 달라버리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생산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안 보여드린 거는, 요거는 서스펜이라고 하는 좌약이에요. 좌가 이제 앉을 좌자거든요. 여성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질정 같은 거 이렇게 총알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삽입해서 쓰는 약인데, 요거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먹지를 못할 때, 물약을 못 먹을 때 항문에다가 삽입을 하면 거기서 녹아서 직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내는 약이라서 따로 이렇게 한 가지 있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의 약이고, 다음으로는 이부프로펜이라는 성분, 제일 많이 아시는 브루펜이 있고요. 키즈앤펜, 요것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챔프 이부펜, 요거 파랑 색깔하고 콜데온 주황 색깔, 요런 것들이 이제 이부프로펜 성분의 약이에요. 요 밑 보시면 다 이제 이부프로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성분의 약이 한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덱시부프로펜,
이거 좀 이름이 길어서 어렵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맥시부펜이에요. 이게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약이고, 또 판콜이라고 해서 요거 빨강 색깔 개별 포장해서 나온 제품도 있고요. 보통 우리 병원에서 처방도 해줘요. 큐어펜이라고 하는 거 낱개로 받아보신 경험 아마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것도 방금 보여드린 맥시부펜하고 똑같은 약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앨런, 백곰, 뭐 그런 차이인 거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약들이 대표적으로 나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해열 진통제랑 해열 진통 소염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진통제예요. 그 말인즉슨 열을 내려주고 해열, 그리고 진통, 통증을 진정시켜준다. 열 내리는 거랑 통증 없애주는 거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고요. 덱시부프로펜과 이부프로펜은 사실은 이 형제 관계예요. 이부프로펜이라는 거에서 유효한 어떤 성분만을 빼서 만든 게 덱시부프로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같은 약으로 뭐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뭐 같다고 보셔도 크게 무방하고요. 얘네들은 해열, 진통 플러스 소염 효과도 있습니다. 소염이라는 게 뭐냐면 염증을 없애준다는 뜻이거든요. 염증할 때 그 염자가 불화자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불꽃 염자인데 우리 다래끼 나거나 뭐 이게 쓸려서 염증 생겼을 때 만져보면 뜨겁죠. 그래서 이제 염증할 때 그렇게 좀 뜨겁다는 표현을 쓰는데, 뜨거운 어떤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추가적으로 있는 게 아세트아미노펜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제가 차후에 말씀드린 얘기가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은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는 다래끼나 목이 부어서 아플 때 있죠. 이런 게 염증 반응인데, 그럴 때 통증 가라앉혀주는 효과 말고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얘네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목이 따갑거나 눈이 부어서 갔을 때 뭐 맥시부펜을 받거나 브루펜 시럽을 받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요거는 거기 열이 나서 준 게 아니고요. 통증이 없더라도 거기는 염증을 내리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주시고는 해요. 그래서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애기 열 없는데 이거 해열 진통제 먹어도 돼요? 라고 하지만 해열 진통을 바라보고 준 게 아니라 소염 효과를 바라보고 준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단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몸무게 있죠. 애기들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이제 재잖아요. 예를 들어서 10kg이라고 치면 몸무게의 보통 40%라고 해서 0.4를 곱하면 돼요. 그게 1회 분량이거든요. 10 곱하기 0.4 하면은 4죠. 4ml를 한 번 먹일 때 먹이면 되고요. 그거를 보통 한 5시간 정도 간격으로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브루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부프로펜, 몸무게를 곱하기 0.3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kg라고 치면 대충 한 3mm에서 한 4mm 그 사이 먹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6시간 정도 간격으로 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맥시부펜 같은 덱시부프로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몸무게의 절반 용량을 먹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kg라고 치면 2분의 1이니까 5ml씩 6시간 간격으로. 그래서 간격은 브루펜과 맥시부펜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대충 6시간 정도 간격으로 먹이시면 되고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5시간 정도 간격으로 먹이시면 되고요. 이 시간 간격은 1시간 정도는 앞뒤로 조금 오차를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크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먹이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몇 살부터 먹일 수가 있는가, 그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눠놓은 것처럼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이런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요, 식약처에서 허가 내기를 4개월 이상부터 먹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맥시부펜하고 브루펜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부터, 생후 6개월 이상부터 먹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전문 의료진의 판단하에 조금 더 어린 신생아들한테도 타이레놀 처방이나 이제 브루펜 처방이 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이제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들 빈속에 먹여도 되냐, 그게 또 궁금하실 텐데,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빈속에 먹여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크게 위장장애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빈속에 드셔도 괜찮고요.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같은 경우는 위장장애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부프로펜은
때는 좀 위장장애가 그나마 조금 덜하다고 해서 급할 때는 그냥 빈속에 드시고요, 먹이시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식사를 하고 먹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궁금한 게 교차 복용. 애기들 교차 복용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사실 한 가지 해열제만 먹이시는 게 좋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해열 소염 진통제인 이제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둘 중에 한 가지만 골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간격을 두고 먹이시는 게 좋은데, 한 번 먹이고 두 번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안 떨어질 수가 있죠.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똑같은 제품을 한 번 더 먹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쪽에 해열 진통제를 한 번 더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먹이시지 마시고 약을 어느 쪽이든 한 번 먹였으면 약효 나타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 좀 기다려 봤다가 다른 쪽을 먹여보시면 돼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먹일 거냐? 그거는 이제 증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아이들의 개인 상태에 따라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소염작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목이 많이 부어 있다면 아마 저는 이쪽을 먼저 먹이시라고 추천을 드릴 거고, 뭐 그렇지 않고 가벼운 두통이라든지 뭐 열이 있다 그러면 이쪽을 먼저 먹이시라고 할 거고,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먹이시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개월수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든 하나를 먼저 정해서 먹이시는 걸로 하고, 그 사이에 혹시나 열이 좀 안 떨어져서 힘들한다 싶으면 반대 해열 진통제를 먹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관할지,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제 조그마한 시럽병에 우리가 담아서 오는 것들 포함해서 그런 거랑 요런 거 보관하는 방법은 같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처방해주는 약이나 약국에서 사는 요런 약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름이라면 타이레놀, 브루펜 시럽 다 똑같고요. 요런 걸 보관할 때 가끔씩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오염되지 않게끔 하려고. 근데 사실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올바른 보관 방법이 아니에요. 항생제 시럽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시럽이 있는데, 이런 시럽 제제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온 보관입니다. 이런 걸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오히려 냉장고가 좀 습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온도 차이 때문에 시럽하고 약 성분하고 분리돼서 약효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온에 꼭 보관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조제를 받는 시럽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한 3주에서 한 4주 정도까지는 잘 보관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으니까 괜히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상온에서 보관을 하시다가 이제 한 3, 4주 지나면 폐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들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약국에 있을 때 좀 자주 물으셨던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저체온증을 되게 염려하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애기들 해열제 먹었다가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또는 목이 아프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소염제 목적으로 이제 해열 소염 진통제가 병원에서도 처방이 되는데 이거 계속 먹여야 되냐, 복약지도문에 보니까 해열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애기 열이 없다, 먹으면 오히려 저체온증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먼저 기본적인 답변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키면 저체온증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체온증이 보통 어떨 때 올 수가 있냐면, 애기 엄마들이 시럽 한번 먹여야 되는 용량이 5ml라고 치면 좀 겁이 나서 5ml를 안 먹이고 한 3ml만 먹이시기도 해요. 조금만 이렇게 먹이게 되면은 열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왜 열이 안 떨어지지 하고 또 먹이고 본인도 모르게 정해진 시간 간격을 지키지 않고 더 자주 먹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부작용이 올 수가 있고 그 일례로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으며, 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이 브루펜이나 맥시부펜 같은 경우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이라는 게 정해진 용량을 먹이는 게 중요하지 그거보다 덜 먹이는 것도 안 좋고요. 더 먹이는 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키면 저체온증은 거의 오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온다고 하면 보통 한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걸 저체온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따뜻한 이불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 씌워주고요. 따뜻한 물을 좀 먹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나면 보통은 다시 정상 체온으로 회복이 되는데, 만약에 막 계속 증상이 악화되고 32도 밑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응급실로 바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아과를 좀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만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을 때 해열제를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해열제라고 표현하면 조금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해열 진통제랑
해열 진통 소염제를 함께 처방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루약으로 이제 조제를 하게 될 경우에 다른 뭐 콧물약하고 기침약하고 다 같이 섞어서 이렇게 포장이 되느냐, 아니면 그걸 따로 포장을 해서 먹여야 되느냐, 요 이슈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열이 없는데 계속 해열제를 먹어도 되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의사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처방을 주신 선생님께서 이 해열 진통제라든지 해열 소염 진통제를 단순한 해열제로만 쓰신 거라면 따로 포장을 해서 열이 떨어지면 이제 그만 먹이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럴 땐 처방 전에 표시를 해주십니다. 해열제 따로 포장. 그러면 이제 저희 약사들은 그걸 확인해서 따로 포장을 해드리는데, 그런 멘트가 없이 같이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는 같이 포장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해열 기능뿐만 아니라 진통 효과, 통증을 없애주고 오한기를 없애주고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까지 바라보고 처방을 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감기약 같은 걸 탈 때 뭐 한 달치, 두 달치를 타지 않잖아요. 보통 한 3일치, 5일치, 일주일치, 길어야 뭐 상비약으로 해서 14일치 뭐 이렇게인데, 그 정도 기간, 단기간에는 일주일 미만의 기간에는 얘 계속 드시더라도 몸에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량을 이제 드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체온증이라든지 간 손상, 심장 손상 등이 일어날 우려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병원에 전화를 한번 하셔서 약국에 갔더니 오늘 뭐 해열 진통제라든지 해열 소염 진통제가 같이 처방이 났던데 요걸 어떻게 따로 먹는 게 좋은지 같이 먹는 게 좋은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진료를 보실 때 따로 받고 싶으실 때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가루약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물약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저희 해열제는 따로 물약으로 주세요. 저희가 열 안 나면 안 먹이고 싶어요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 따로 이제 물약으로 처방을 주실 테니까 뭐 가루약에 같이 넣어서 가루로 하냐 따로 이제 빼냐 그런 이제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들 혹시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계속 안 떨어지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약을 먹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옷을 다 벗기세요. 기저귀도 벗기세요. 빨가 벗겨가지고 찬물 말고요, 미지근한 물을 좀 수건에 적셔가지고 계속 닦아주세요. 그게 이제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거든요. 찬물로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온도와 비슷하게 맞춰서 계속 닦아주는 형식으로 하면은 열이 내리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이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먼저 시행해 보셔도 돼요. 우리 옛날 사극 보면 이제 열 날 때 이렇게 물 수건을 끼얹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런 걸 이제 얹어두는 것보다는 닦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기화열로 인해서 열도 많이 배출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먼저 권장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약국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 아니 여기 약국 갔더니 뭐 요거는 이렇게 먹으라고 하고 저희 약국 갔더니 저렇게 하라 그러고 또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는 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다 말이 다르다, 누구 말이 맞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 고속도로를 탔어요. 차를 타고 가면은 중앙선이 있고 여기 흰색 실선 내지는 점선이 있는 부분이 있죠.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보통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규정이 돼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중앙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를 타고 가는데 중앙선 넘어서 그냥 이렇게 가도 돼 라고 하면 그거는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를 타고 갈 때 빨리 가기 위해서 1차선으로 가는 게 좋아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좀 안전하게 2차선, 3차선으로 해서 천천히 가는 게 좋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1차선으로 가야 된다, 2차, 3차선, 이게 말이 다른데 누구 말이 맞고 틀린 걸까요? 요거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지켜야 될 선 안에서 개인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견해는 바라보는 목적 내지는 목표가 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취해야겠다 싶으면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요걸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조금 다르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오히려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개인의 상황에 비추어서 어느 분의 말이 가장 내 상황에 적합한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 이 사람의 말이 틀렸다 내지는 아니면 견해가 다르다, 이거를
일반인들이 사실 판단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제 말도 이제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설명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알기 쉽도록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약국 가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과 좀 다른 설명을 하신다면 제가 방금 비유를 드린 그런 설명을 좀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훨씬 더 덜 혼란스럽고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